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50대 전자발찌 살인범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살인을 저지른 전과 14범 50대 남성에 대한 얘기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한 명, 끊고 달아나면서 또 다른 한 명을 살해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털어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 이 남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됐고 56세 강윤성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과 관리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문제점과 관련 대책 등을 살펴봤습니다.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전과 13업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한 명, 끊고 달아나면서 다른 한 명을 살해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털어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과 관리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문제점과 관련 대책 등을 김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전 8시 전과 14범의 강모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고 송파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해된 여성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강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한 명을 살해했고 이후 도주 과정에서 나머지 한 명을 더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시신은 강 씨의 집과 차량 안에서 각각 발견됐는데 집에서 발견된 40대 여성은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고 차에 싣고 온 50대 여성은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오늘 오전 각각 브리핑을 통해 사건 경과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재범 억제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8월 27일 17시 31분경 훼손 경보 발생 즉시 위추적 중앙관제센터 관제 직원이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112 상황실 및 서울 동부보안찰소에 통보하였습니다. 훼손 통보를 받은 서울 동부보안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18시경 훼손 최종 치기지에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하였으나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난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뒤 지난 5월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출소한 강 씨.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져 검거령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재진들의 전자감독 제도가 끊임없이 개선 발전돼 왔지만 아직 인적, 물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집중 대상자였음에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강 씨를 조기 검거했다면 적어도 2차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일단은 그 가출소가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재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으로 보고, 두 번째는 결국 그 법무부와 그 경찰의 그 공조 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긴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강모 씨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자 위치를 노출시켜 이들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3건으로 재범률이 무려 1.9%에 달하는데도
정부 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1대1 전담 감독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전자발찌를 끄는 뒤 도주하고 대범을 저지르는 당사자도 가장 큰 문제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관계부처들의 관리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전자발찌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인원에 비해서 대상자 숫자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인력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충원 안 해주고 이제 예산상 지원을 안 해주니까 거의 현재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예산하고 또 이제 인력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 그쪽에서 공무원 정원도 늘려줘야 되고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확충을 해줘야 가능한 거죠. 그런 게 잘 안 됐던 거죠. 나아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선 또 하나의 시스템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이 성폭력 범죄는 국가가 막을 수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세상 밖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내어보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일도양단으로 형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 내로 내어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 지역의 영역에서 그 사람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될 듯.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이어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씨에 대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언론 앞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강 씨가 구속 과정에서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말과 함께 폭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자발찌 살인범이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말과 함께 폭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범인 56세 강윤성 씨가 이제 어제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그 혐의를 받는 강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강 씨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연락했던 참고인 조사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및 그 도주 방법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파일러의 심리 면담 및 정신 상태 분석 등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좀 이름을 언급하긴 했지만 강 씨가 이제 구속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고 결국 좀 전에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늘 오후부터 개최를 했는데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신상공개 심의위는 강 씨가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그 이름과 나이를 좀 전에 공개를 했는데요.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강 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또 집중관리 대상자였다는 사실까지 이제 알려지면서 계속 좀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말씀대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강 씨가 그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또 스스로 자수할 때까지 39시간 동안 사법당국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그 미검거자가 더 있다 보니까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출소한 후에 그 전남 장흥에 거주하던 마창진 씨가 지난달 21일 그 전자발찌를 끄는 뒤에 지인의 차를 몰고 달아나서 현재 13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마 씨에 대해 공개 수배를 내리고 수색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밖에 지난 6월에 호송 중에 그 서울에서 도망친 사기 전과자 A 씨가 2019년 10월 울산에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에 경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좀 이런 논란들을 단순히 좀 단발성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좀 골맞던 게 터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대한변협이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변협은 오늘 보호관찰관 권한 강화와 증언 등 확실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는데요.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전자발찌 제재 강화는 범죄자의 범위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에도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다며 보호관찰관의 대규모 증언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 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좀 개선점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경찰청은 제2의 강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소재 불명 상태인 그 성범죄자 119명에 대해서 집중 추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어제 경찰청은 전날 그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 점검 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담 단속팀을 꾸려서 적극 추적하는 한편 아동 성범죄 등 그 중한 성폭력 으로 인해서 신상이 공개된 고위험 전과자에 대해선 전수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관리 인력 확충 문제인데요. 감독 대상자 증가 대비 그때마다 인력을 충원한다는 게 사실상 그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발찌 훼손 등이 포착됐을 때 경찰에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에 사라졌을 때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변협은 강 씨처럼 집중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그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 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영상은 이른바 할머니 담배 셔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온라인 이곳저곳에 확산됐는데요. 영상 속에선 10대 청소년들이 60대 여성에게 평화의 소녀상에 놓인 국화꽃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교생들은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6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을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제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60대 여성에게 평화의 소녀상에 놓인 국화꽃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이 고교생들은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을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제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박아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노란색 우비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은 마주보고 앉아 국화꽃으로 이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그러더니 여성의 손을 끌어당기며 자신과 함께 여행을 가자 따라오라며 조롱을 합니다. 나랑 여행 가자.
이른바 할머니 담배 셔틀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곳저곳에 퍼지며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이후 추가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학생이 자리를 피하려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는가 하면 길을 막고 손수레를 걷어차는 모습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 역시 말리기는커녕 상황을 즐기듯 웃고 있습니다. 이윽고 피해 여성의 손수레가 부서졌고 이 여성이 떨어진 물건을 수습하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자 영상을 찍고 있던 한 여학생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 경기도 여주 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경기 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경기관광고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전체 학생들로 내용이 점점 확산돼 열심히 공부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상처가 되는 점이 염려돼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주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들은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할머니 역시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사과 입장 발표와 가해 학생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국민적 공분은 더욱 확산되는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0일 60대 노인에게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10대에게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영상 속에서 60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이라며 호소했지만 남학생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현재 이 청원은 개재 이틀 만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6만여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영상이 확산되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10대들의 범죄 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해 학생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번 가해 학생들의 경우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힘없는 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되게 질이 안 좋은데 보통은 이 정도 사안이면 가정법원에 송치돼서 보호처분을 받는데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송치 안 하고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영미 변호사의 관측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형법상 형량이 2년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단순히 그냥 1호 처분처럼 가벼운 처분보다는 제대로 본인의 잘못을 알도록 더 보호처분 중에서 시설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에 반해 여전히 청소년 교화 목적의 소녀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분위기를 바꿔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변호사들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 분석하는 자리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참석했습니다. 이번 변호사대회 현장에서 대한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률 플랫폼 엄정 대응 방침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 분석하는 자리인 변호사 대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참석했는데요. 오늘 변호사 대회 현장에서 대한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률 플랫폼 엄정 대응 방침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대한변협과 서울변의 집행부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변협이 주최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먼저 결의문 선언에 앞서 최근 제야법 쪽에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온갖 도전을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법률 시장에 침투해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유사법조직역의 직역 침탈 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은 혁신산업이라는 포장하에 법률 시장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대회에서는 첫 번째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본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비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 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장은 어떠한 회유와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의 땀과 의지가 투영된 확고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률 플랫폼에 의한 직역 침탈은 금권에 의한 정의의 자본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를 지상 목표로 하는 사법제도의 취지를 위협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플랫폼에 의한 시장 왜곡과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비대면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배심원단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미국의 기소배심 제도를 언급하며 미국의 기소배심 제도를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달라고 변협에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기소배심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사법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구나 믿고 기댈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변협을 향해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는 임무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임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법률가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4차 산업혁명과 법적 분쟁의 다변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며 변화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금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변협에 뼈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의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국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여야 법의 지배가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변호사들의 활동을 통해 법의 지배가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많은 직업이 있지만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직역이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의 지배라는 헌법의 원칙과 가치가 관철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고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법치주의 수호와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굳게 단합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변호사를 중심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당장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대들보를 빼내고 솥단지를 팔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지배라는 정신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소명을 인식하고 늘 깨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과 법조계 주요 인사의 축사를 마친 뒤 이날 변호사 대회에서는 한국법률문화상, 학술논문상, 우수언론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어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 대배심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주제별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 대회를 통해 단합하는 시간을 가진 전국의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대응과 법조계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아지입니다. 그간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꾸준히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라이더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기각 사유 등 관련 내용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그간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꾸준히 보도해왔던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먼저 경찰이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내린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요. 이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의정부지법은 지난 18일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이제 주장을 기각한 건데요. 1차 신청인단은 540여 명인데요. 이제 결국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결론이 나온 건 통행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제 행정소송입니다.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본안소송인데요. 이게 본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해당 재판 현장을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판 현장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로 당시 재판에 입정할 수 있는 이제 인원 자체가 손에 꼽았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측은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서부로 통행 금지가 오히려 더 운전자를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보도 다시 한번 보시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부로 통행을 금지했다라는 건데 그 서부로 통행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이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행 금지 처분의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의정부 경찰서 측은 이에 대해 통행 금지의 궁극적 취지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재판에서 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좀 대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 의정부 경찰서 측의 손을 결국에는 들어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라는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로 통행금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들 측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본 게임이죠. 서부로 통행금지라는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양측 입장 어떻게 될까요? 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들 측은 소장을 보면 우선 기존 입장대로 기간에 정함 없는 이륜차 등의 통행의 전면 금지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관련 법률 위반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해당 처분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처분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해당 처분을 내린 의정부 경찰서 담당 경찰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경찰은 본 게임에 대한 전략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효력정지 재판 때의 입장은 본안 소송 때 이제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해당 도로는 고속화 도로로 5년간 오토바이 사망 사고 건수는 3건이다라고 이제 못 박았는데요. 담당 경찰은 서부로 통행 금지는 사고 예방 차원인데 라이더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속상했다면서 조그만한 충격에도 차체가 분리되는 등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해서 안전장치가 열악하기 때문에 고속화 도로인 서부로 통행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 때도 그랬지만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서부로가 이제 오히려 안전한데 왜 이제 서부로를 통행하지 않게 하느냐, 이게 오히려 위험한 것이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질의를 경찰 쪽에 해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달리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경찰 쪽에 물어봤는데요. 담당 경찰은 서부로 대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체 도로가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대안이 없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체 도로를 찾아갈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로 등 다른 일반 도로는 신호등이나 신호 위반 또는 속도 위반 등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며 그런데 서부로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속도 위반뿐인데 오토바이는 현재 앞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을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제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처분 효력정지 소송 당시 시민단체 대한라이더연합 등은 경찰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효력정지 소송 항소심 그리고 경찰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이제 본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는 푼돈일 수도 있는 돈의 가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액사건이라는 명목하에 소송 비용 3천만 원 이하 재판의 경우엔 판결문의 판결 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3천만 원을 과연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과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소액사건 심판법 개선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는 돈의 가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액사건이라는 명목하에 소송 비용 3천만 원 이하 재판의 경우엔 판결문의 판결 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3천만 원을 과연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과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법률방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소개하며 관련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했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소액사건 심판법 개선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7월 말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는 게 최기상 의원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소송을 이른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판결서의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깜깜이 판결문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진 이유조차 알 길이 없어 사법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습니다. 최기상 의원안은 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판결 내용과 사유,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부득이 항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 당연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면 항소심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도 재판부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기상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제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사 본안 사건은 매해 평균 98만 1,296건입니다. 이 중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71만 691건, 전체의 72.4%를 차지합니다.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치부돼 제대로 된 판결문조차 받지 못하는 사건이 사실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액의 개념도 저는 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소액인데 3천만 원이 소액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은 특히 소액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는 비율에 주목했습니다.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 71만 691건 중 처리된 사건은 70만 6,713건인데 처리 건수 대비 항소율은 2.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소액 사건으로 분류돼 판결 이유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가 판결에서 불복을 하려면 내가 왜 1심에서 졌는지,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면은 판결 이유를 읽어봐야 되는데 판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왜 졌는지를, 왜 패소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소액사건 심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당초 취지대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현행 소액사건 심판법은 실제 법원의 편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글로 적지 않고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법정이 열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전혀 작동되지 않고 상고 또는 재항고 제한 그리고 판결 이유 기재 생략을 통해서 오히려 원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 개선에서 나아가 집단소송제 등 실제 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도 심판법이지만은 집단소송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이 정비가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것이 개인의 일이 돼버리면은 사실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말이 나홀로 소송이지.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은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판결 이유를 기재하기는 어렵다는 사법부 반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법원의 인식이 그냥 뭐 우리도 지금 너무 사건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라는 정태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인식을 통해서 좀 사무 분담표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소액단독 판사를 이제 안양지원 같은 경우에는 2명만 배치를 했는데 한두 명을 더 배치하거나 좀 현재 최기상 의원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사법 현실을 뚫고 21대 국회에서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선 발의 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문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네, 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3명 중에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의 일인데요. 이에 따라서 환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및 고위험 수술은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간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어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논란에 매듭이 얼추 지어진 모양새입니다. 네, 이 개정안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요. 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고요. 음성 녹음의 경우에는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녹화된 영상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녹화 영상은 수사나 재판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사법기관, 그리고 의료분종조정중재원 등의 공적 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기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람할 경우에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장은 이렇게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본회의는 통과를 했으나 이제 언제부터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관련 처벌은 어떻게 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3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촬영된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하고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도 의료진들의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어 왔는데요. 이 본회의 통과 이후에 좀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법안 통과 직후에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5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여당은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서 대중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서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인데요. 네. 의료 분쟁에 대비해서 의료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네.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의 그 의료계 3개 단체 역시 지난 30일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투쟁으로 이번 개정안을 무효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제 환자 단체에서는 촬영 예외 조항이 폭이 넓다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법 통과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환자 단체들이 지적했듯 좀 실효성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의료계의 입장은 그 CCTV가 대리 수술을 막고 의료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사건은 수술실 내부 직원에 의한 공익 제보였고 네. 의료 분쟁의 주요 쟁점이 대리 수술 여부가 아니라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먼저 우리는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그 전국 의료기관의 60%는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네. 응급실에는 100%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수술실 CCTV 영상이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진실규명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만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보호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서서 의료계 전반에서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CCTV와 같은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상호 간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계 반발도 심하고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법, 오늘은 사모펀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차 변호사님, 최근 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금융소비자법 준비로 굉장히 바쁘다는데 먼저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뭘까요? 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란 이제 사모펀드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사모펀드란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사모펀드란 49인 이하에게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제 49인을 초과하여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공모라고 하고 49인 이하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사모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모는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소수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보다는 이제 운용 규제라든지 관리 규제 등이 좀 엄격합니다. 혹시나 이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라든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펀드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49인 이하로 사모펀드를 설정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펀드를 이제 49인 이하로 설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명 한 명당 투자 금액이 좀 커야지 펀드 운용 비용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이 금소법 시행 준비를 굉장히 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주된 적용 범위는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역할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제 금융상품 판매업자,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로 구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 또는 이제 보험업법 등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될 규제, 즉 판매 규제를 중심으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역할은 주로 상품을 이제 제조하는 역할입니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채널인 이제 증권회사를 찾아가서 우리 펀드를 판매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면 증권회사가 이제 자신들이 판매하기에 좀 적절한 상품인지 검토를 하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구조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구조상 결국 판매사는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준비가 좀 늦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률 규정상으로도 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로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만 좀 들어보면 자기가 직접 소비자와 접촉해야지만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조문을 좀 꼼꼼히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7호 암호 및 동시행령 제2조 6항 5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은 뭐 조문 구조상 명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좀 어떤 점에서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장 커다란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이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제 금융소비자한테 상품이 최종적으로 귀속됐을 때 소비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또 금융투자협회는 각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좀 제정할 것을 좀 안내를 하였고요. 기존에는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직접 금융소비자와 접촉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채널이 아니라 제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아쉽지 않나 뭐 이런 내용,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아무래도 주로 회사나 펀드의 운영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각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공문으로 그동안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법 준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조금 이제 의아해했었는데 그것이 좀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좀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로서는 단순히 이제 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을 이제 마련하는 것 외에 현재 시장 환경을 고려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뭐 라임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의 판매나 이제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좀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판매 채널들인 증권회사나 은행들은 올해 초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는 규정과 서식, 그다음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정비한 상태이고요.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에 판매 채널의 책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비하여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한 이제 사고 발생 시에 이제 판매 채널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이들이 최소화한다는 뜻은 결국은 판매 채널의 책임이 줄어든 만큼 그 상품이 제조사인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책임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판매 채널 쪽에서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등 이제 펀드 분쟁에서 제조사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서 자신들은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또 실제 분쟁이 발생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이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이라든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판매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조사의 책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임을 덜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판매사들이 로펌에게 이제 판매사들을 도와줄 것을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고 판매사들은 또 대형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펌도 결국은 판매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마쳐야
발생할 분쟁에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우리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는 따로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인데요. 네. 다만 이제 분쟁 발생 시에 이제 금융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접촉한 상대방이 네. 아무래도 판매사다 보니까 네. 주로 판매사에 대하여만 좀 책임 추궁을 하고 네. 또 상황을 이해하는 정보도 판매사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사의 입장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사와 제조사 모두 기존보다는 보다 강화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양쪽의 주장을 모두 좀 듣고서 네.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느 쪽으로 좀 더 책임을 몰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소비자를 응대하는 체계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좀 답답함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채널이 좀 이야기만 듣게 되면 네. 정확한 상황 인식이 좀 어렵고, 사실은 그 분쟁 조정에서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짚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논리 구성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판매사와 제조사가 자신의 네.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무기를 모두 다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금소법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금융시장에서 바뀌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도 좀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